안녕하세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온 박명도입니다. 이번에 울산 지역학에 관련한 강좌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울산 지역이라면 내이고 한국 민족이고 그 문화가 똑같이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근본을 먼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5회에 걸쳐서 우리 민족 문화의 근본이 무엇이고 그걸 향유하면서 살아온 한국인의 본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한국인의 미의식이 나온 아름다움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활용되었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자연이 본질입니다. 자연에서 아름다움이 태어나고 사람이 또 그것을 모방하고 그 정신을 또 탑습하면서 사람만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나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움을 느낄 때 더 잘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나아가 자연에서 대칭과 비례의 원리를 읽고 대비와 변주를 이해하며 의식의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다. 대칭은 안정과 질서 그리고 효율성을 품고 있는 자연의 기본 얼개로서 사람의 무의식적인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꽃은 식물이 번식을 위해서 극한의 힘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거기에 온갖 아름다움과 창조와 모방이 압축되어 있지요. 대칭과 비례, 색의 농단과 파격적 변형까지 아름다움의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박한 한 송이 꽃은 번식을 위한 암술과 수술을 힘껏 앞으로 내밀어서 수분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쪽에는 씨를 맺어서 씨방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꽃은 덩굴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돋보이려 위로 솟아나가고 아주 붉은 선홍색 색깔로 벌과 나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꽃의 기본적인 아름다움은 대칭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붓꽃은 세 잎이 3층으로 9잎이 서로 받쳐서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장미화는 기품을 품은 색깔과 향기로서 벌나비를 유혹하는데 아직 피기도 전부터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꽃은 산딸나무의 꽃인데 5, 6월이 되면 산 속에서 하얗게 나무를 덮고 많이 피는 꽃입니다. 이 꽃잎이 네 잎이 사방으로 열십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 선조들은 사방으로 빛을 뿌리는 사조화라는 이름으로 이 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꽃잎으로 보이는 네 잎은 원래 꽃 밑받침이 꽃잎 노릇을 하는 거고 꽃은 요 가운데 부분이 전부인 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돋보이기 위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자그마한 상보에다가 재현시켜서 사조화 또는 이렇게 보면 돈이기도 합니다. 그런 겹쳐진 내용의 상징성을 띤 소반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꽃의 번식 활동은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이 받아 씨를 맺고 그 씨가 퍼져 다음 세대에 싹이 트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웅동체의 경우 왜 꽃 없이 스스로 수정하지 않고 구태여 꽃가루와 자방을 따로 만들고 꿀을 준비하여 벌나비를 불러들이는 수고로움을 겪는 것일까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는 식물도 인류처럼 다른 개체와 교배 없이 식물의 경우에는 자기 수분을 오래 계속되면 유전자의 약화로 인하여서 번식은커녕 멸망해 가는 길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꽃도 그런 것을 알고 진화하는 그런 어떤 의지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송이 속에 수술과 암술끼리는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충매와 꽃들이 그렇게 치열한 아름다움을 갖춰야 할 사정도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물학을 잠시 살펴보면 알 수 있었던 것인데 저희는 그쪽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혼자 꿍꿍 앓기만 해왔던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한 요소로서 대칭은 자연의 본원적 질서의 표출입니다. 크게는 자연계 자체의 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시적 대칭이 있는데 이는 거의 의미의 대칭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보는 풍경,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 대칭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그 안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꽃을 비롯해 크고 작은 생물들이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 효율과 안정성의 추구에 따른 결과이겠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의식 속에서 대칭은 미술과 공예에서 작고 큰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미적 공학적 요소입니다. 선사시대 이래 안정감과 풍족감을 주거나 효율성과 권위의 구현으로 민이나 지배층 모두 선호하는 양식이라 하겠습니다. 이 상나라 때 제사기구, 준 같은 경우 도깨비나 여러 상형 추상들이 합쳐서 정확한 대칭을 이룸으로써 보는 사람, 다루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남아시아의 불교 불상은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불꽃무늬, 대좌의 밑에 연꽃 잎무늬들이 정확히 대칭을 이루면서 안정감과 연속성감을 이루는데 가운데 앉은 부처님의 모습만은 좀 더 여기서 벗어나서 개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의례물품이나 종교 신앙 물품들은 대칭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아름다움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창경궁에 있는 오봉 1월도라는 그림입니다.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과 폭포와 물과 소나무와 원래는 해 하나만 있는데 해와 달이 2개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그것이 위엄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은 특히 대칭의 요소를 많이 쓰이는데 건축하기도 좋고 건축하고 나서의 효과도 좋고 건축이 보이는 위엄도 또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좋고 그런 여러 가지 효율이 있어서 대칭을 씁니다. 이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관청인데 작은 형태지만 대칭의 요소를 그대로 본받고 있습니다. 이 타지마할을 강 건너서 찍은 것인데 타지마할 본 건물과 그 옆에 양측의 건물, 건물 자체도 대칭이 정확히 이루어져 있고 그 배치도 엄정하게 대칭이 이루어진 예입니다. 양쪽 건물 중에서 이쪽 타지마할의 왼쪽 건물은 모스크로 지은 건데 이거와 대칭이 되기 위해서 이 건물을 같이 지은 것입니다. 특별한 용도로서 있어서 지은 게 아니고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소비에트 시절에 러시아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지은 관측 건물도 엄격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지만 편리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건물, 오직 대칭만을 내세우는 건물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인류의 미의식을 자극하는 미술로서 선사시대 이래 우리에게 영감을 주온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시대에 이미 추상미술이 있었고 구상미술도 있었습니다. 그 미술의 2가지 전통은 우리 울산의 대곡리와 천전리의 안각화를 비롯해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관통하여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움집에서 많이 나오는 토기입니다. 큰 것은 길이가 90cm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전면에 추상 무늬로 빗살 무늬, 전 무늬, 선 무늬 뭐들을 각각 여러 가지로 넣어서 그 의미를 살리고 있는데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분석이 된 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 유물 중에 유명한 두꼭지 청동거울입니다. 한자로 표현해서 단유세문경이라는데 단유라는 것은 꼭지가 여러 개라는 의미입니다. 중국 거울은 꼭지가 전부 하나인데 우리 청동기 시대 거울만 두 꼭지, 세 꼭지, 네 꼭지, 다섯 꼭지도 간다고 합니다만 하여튼 꼭지가 여럿이기 때문에 단유 잔무늬 거울, 세문경이라고 합니다. 이 팔두령이라고 하는 팔주령 이러는데 방울이 8개 달린 무구인데 여기서 요거는 꼭지가 하나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 태양의 빛이 뻗어나가는 것 같은 주상무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상무늬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이 철기 시대 것으로 보이는 찍은 무늬 토기는 역시 구상보다는 추상 계열로서 여러 가지 무늬 자체를 찍어서 기화무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과 대칭으로 구상무늬는 우리 천전리 안각화에서도 보다시피 고래와 여러 짐승들과 사람까지 천묘 내지는 바닥을 긁어서 만든 그림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래, 창을 맞은 고래를 표현한 안각화인데요. 고래의 모습은 이렇게 돌로 쪼아서 음각이 되고 창은 일부 양각으로 남아 있어서 그 두 물체와의 그 대비가 뚜렷이 보입니다. 이건 원래 농경문 청동위기라고 하는 본문인데 여기 보면은 따비로 밭을 갈고 괭이로 밭을 일구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큰 그릇에 곡식을 담는 듯한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지금 솥대 원형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나무 위에 앉은 새가 있습니다. 이쪽은 삼조고나라고 부르는 까마귀 같은 모습이고 이쪽의 새는 위에서 아래로 굽어보는 매의 모습 같은 새입니다. 이런 선묘화적인 구상미술의 전통은 고려시대의 정병, 청동정병에도 나오는데요. 버드나무 앞에 아래서 오리가 날고 기러기가 저쪽에서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선묘화적인 묘사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여행집에서 많이 사서 쓰던 실패인데 이 실패는 대개 전면에는 기하무늬들로 장식되어 있고 후면에는 구상무늬들이 소박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술의 전통에서 구상무늬와 추상무늬는 서로 똑같이 오래됐고 서로 똑같이 늦게까지 우리의 미의식을 자극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그 선사시대의 고졸한 선묘 기법은 지금 현대에서도 응용되고 있는데 그 선묘의 고졸한 표현의 맛과 주제를 잘 간략하게 살려주는 그런 멋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좌는 오늘처럼 짧은 시간에 우리 문화의 몇몇 요소를 점찍고 다니는 산책 형식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생긴다면 동의가 아니라 반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것이 생각거리가 된다면 족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